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평양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중심에 모두가 사망한 줄 알았던 인물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점이죠. 국정원조차 소식을 접하고 경악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경호라고 합니다. 한때 보이사령부 부국장으로 활동을 했었죠.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공장 관리자들의 긴장된 표정, 완벽한 행사를 위해 몇 번이고 리허설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이윽고 김정은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경호 인력을 점검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김정은과 함께 공장을 시찰할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저희 몸이 날아갔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선임 경호원의 김정은 보호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대피시키라는 외침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정은 또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경호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는 현장에서 즉시 대피했지만 수십 명의 기술자와 간부들은 그렇지 못했죠. 바닥에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살아남은 이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사령부 부국장으로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결함이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 부하가 초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 내용에는 단순 설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곳을 향했어요.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밤을 새워 현장을 조사했죠. 잔해 속에서 발견한 작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폭발 직전 안전 시스템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했어요. 이틀 후, 저는 공장 관리자들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문서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는데 말이죠.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 정황이 계획적인 방해 공작을 가리키고 있었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한 파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문진석이란 이름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더 이상한 것은 그의 이름이 사라진 인명 파일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기공장 폭발 사건 조사 파일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군사학교 시절 우리는 가장 친한 동기였어요. 서로의 등을 맡길 만큼 신뢰했죠. 그 시절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백두산 군사학교 3학년 실전 훈련 중이었습니다. 국경지대의 순찰 훈련 도중 문진석과 저는 불법 월경을 시도하던 한 가족을 발견했어요. 군사학교 교범에는 명확했습니다. 불법 월경자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요. 그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아이를 안은 여성이 휩쓸리고 있었어요. 문진석은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봤죠. 그는 여성과 아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꿨어요. 지휘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적성 임무를 도왔다는 이유로 문진석에게 징계가 내려졌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야 했지만 두려움이 제 입을 막았어요. 문진석은 곧 숙청되었고 그의 이름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저를 괴롭혔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 기억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돌아온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사라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밤중 제 태블릿에 익명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메시지였어요. 일반적인 해킹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경호, 진실은 칠성처럼 밝게 빛난다. 칠성? 군사학교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르던 암호였습니다. 문진석만이 알 수 있는 단어였어요. 메시지 아래에는 암호화된 좌표가 있었습니다. 해독해보니 평양 외곽의 한 건물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첩보원을 시켜 그 장소를 조사했어요.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은 비밀 회합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군 내부 반체제 조직 칠성단의 근거지였어요. 그리고 문진석이 그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옛 친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왜 지금 저에게 접촉해왔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의문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요. 이튿날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경로로 움직여봤지만 그림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제 전화도 도청되고 있었고 제 부하들 중 누군가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체제에 충성스러운 수호자였던 저는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제 위의 상관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공장 폭발 사건 이후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정권 내부조차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가 이제는 저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치들, 제가 지켜온 명분들 모두가 흔들렸어요. 그렇게 의심과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제 앞에 놓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양 외곽에서 교란 작전이 벌어졌고 반체제 인물 한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여러 보위부 요원들이 현장을 장악한 상태였어요. 체포된 인물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묶여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요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물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생필품들 사이에서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그곳에는 문진석의 친필 사인이 있었고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경호 형, 아직 믿고 있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진석이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의문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체제를? 아니면 내 양심을? 마음을 추스르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진석의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메모는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죠. 이것이 제 첫 번째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진실이었을까요? 그날 밤 체포된 인물의 신문 녹화를 봤습니다. 그는 끝까지 칠성단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들의 신념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유와 인간다운 삶이라고요. 신문관의 폭력 앞에서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무기공장 폭발 사고로 죽은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단지 가족이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도 함께 처벌받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는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문진석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 믿고 있습니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언제나처럼 어두웠어요. 불빛 하나 없는 도시, 목소리 하나 없는 거리. 그 어둠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충성과 체제는 더 이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유족들의 울음소리와 체포된 반체제 인사의 단호한 눈빛이 제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평생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체제? 아니면 사람들? 제가 입었던 제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외침이었지만 제 영혼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같은 제복, 같은 사무실, 같은 동료들이었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중생활이 시작된 거죠.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보위부 간부로 행동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체제 세력 색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했고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열정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문진석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전에 받았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은 별처럼 빛난다. 우리만의 암호였죠. 반나절 후 응답이 왔습니다. 별은 7개, 진실도 7개. 이렇게 칠성당과의 비밀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발각되면 목숨은 물론 제 가족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동시에 보위부 내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심어진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담한 전략을 택했죠. 직접 인사이동을 요청한 겁니다. 상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만강 국경지대 보위부가 취약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구심 가득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던 상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승인했어요.
어쩌면 저를 평양에서 멀리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계획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국경지대 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양의 중앙 권력에서 벗어났지만 도리어 탈북의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것이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서는 칠성단 요원들과의 접촉도 더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동이 모든 감시를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단 연락책을 통해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어요. 감찰국에서 저를 이중 가능성 인물로 분류한 보고서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가능성 인물? 이 분류는 곧 적색 경고와 같았어요.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탈북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칠성단 연락책을 통해 월경 경로와 시기,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전달받았어요. 준비는 철저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으니까요. 매일 밤 거짓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체제에 충실한 괴로, 밤에는 그 체제를 배반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중생활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거짓말 속에서 진짜 최경호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제 부하 하나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책상을 몰래 뒤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감시는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칠성단 연락책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시간이 없다. 탈북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위험을 더하는 일이었지만 더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응답은 간단했어요. 일주일 후 준비하라. 일주일. 그것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자유 혹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의심을 피하면서 동시에 준비를 마쳐야 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과 감시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특별 작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칠성단 잔당 색출 작전이었어요. 국경 일대에 잠복해 있는 칠성단 조직원들을 색출하겠다는 명분이었죠. 상부에서는 즉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가짜 작전을 통해 저는 합법적으로 국경지대를 살필 수 있었어요. 탈출 루트를 직접 확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작전팀 구성에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팀에 칠성단 연락책인 안정수를 투입했습니다. 안정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정보분석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칠성단의 핵심 요원이었어요. 그를 통해 탈북에 필요한 장비와 정확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전회의라는 명목하에 탈출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A구역은 지뢰받치고 B구역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구역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안정수의 말은 겉으로는 칠성단 색출을 위한 정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탈출 경로였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지도를 펼쳐놓고 최적의 탈출로를 찾았어요. 국경 순찰대의 이동 패턴, 지뢰 배치, 센서 위치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작전 준비가 한창이던 셋째 날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양에서 특별 감찰단이 파견되었다는 정보였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죠. 더욱 불안한 것은 제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정된 날보다 일정을 앞당겨야 했어요. 감찰단이 도착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어요. 이틀 뒤 자정, 정기 순찰을 명목으로 C구역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된 경로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필요한 장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 위험하지만 빠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의 협력자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고 무사히 넘어가면 그들이 저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기로 했어요. 작전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숙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책상 위에는 제 군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제복의 계급장을 어루만졌어요. 이 제복과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제복의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제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창문 밖으로 어둠에 잠긴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실에서 도망쳐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또 다른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도망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계획한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 종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다가왔어요. 자정, 순찰 명목으로 안정수와 함께 시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정기 보고를 하며 의심을 피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무전을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어요. 국경 초소가 있는 정규 루트는 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설산지대의 우회 루트를 선택했어요. 가파른 산길은 위험했지만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2km만 가면 국경선입니다. 안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산길을 올라 마침내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지대에 도착했어요. 저 멀리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죠. 그러나 그 사이에는 철조망과 지뢰밭 그리고 순찰병들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어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갑자기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찰조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노출된 거예요. 안정수가 재빨리 응사했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섬광만이 번쩍였습니다. 달리세요. 제가 저들을 막을게요. 안정수의 외침에 망설였지만 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어요. 총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왼쪽 팔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어요. 총알이 제 팔을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안정수의 총성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가 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살아남아야 했어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얼음이 깨질까 두려웠지만 더 큰 공포는 뒤에서 쫓아오는 추격자들이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 중간쯤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정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정찰조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어요. 팔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가까스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었다고 해도 북한의 비밀 요원들이 중국 영토 내에서도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준비된 계획대로 중국 내 협력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몇 날 며칠을 도망쳤어요.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항상 뒤를 경계하며 항상 긴장한 채로요.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담벼락 앞에 서자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경호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이후 한국 대사관에서의 신문과 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북한 내부의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어요. 김정은의 암살 시도, 칠성단의 존재, 내부 조직의 실태까지. 마침내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저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에 압도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밝기였습니다.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죠.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담당 요원이 저를 임시 거주지로 안내했습니다. 도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창문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혼자서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감시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길을 걷다가 마주친 편의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를 샀어요. 점원은 그저 웃으며 거스름돈을 건넸을 뿐 제 신분을 확인하지도 구매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거리가 더욱 붐볐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은 알기나 할까요? 아파트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김정은의 정치 체제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고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화면 속 북한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곳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진실, 알지 못했던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보지 못했던 밝은 별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북한의 어둠이 너무 짙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일지도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보고 들은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정보의 홍수, 선택의 자유, 두려움 없는 표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짜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북한이 보여주는 세상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속았던 겁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저 자신도 말이죠. 창가로 다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태어나서 한 번도 진짜 세상을 본 적이 없었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정말 자유롭다는 것을 느꼈어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땅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저는 점차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북한 내부 정보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김정은의 통치 방식, 내부 권력 구조, 반체제 세력의 존재와 활동, 칠성단의 조직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8시간 넘게 진술하기도 했어요. 목이 쉬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최경호 씨의 증언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기관 담당자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증언이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를 통해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된 아픔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어요. 그중 몇몇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탈북민 단체에 가입했어요. 우리는 북한 내부로 정보를 전달하는 풍선을 날리고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것이 북한 내부의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 믿었어요. 진실은 물과 같아서 어떤 장벽도 결국은 뚫고 흐르게 되어 있어요. 탈북민 모임에서 한 선배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과 시민단체의 강연에 참여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렸고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어요. 가끔은 안정수와 문진석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칠성단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탈북 후 1년이 지났을 때 한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이 공개되면 북한의 남은 지인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마지막 날, 저는 한강변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했어요. 칠성단은 끝났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언젠가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제가 맛본 이 자유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증언자가 되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진실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갔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보위부 부국장이 아닌 진실의 증언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정체성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26번의 암살 시도 속에서도 살아남은 김정은의 이야기, 그 체제의 민낯,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언젠가 북한 땅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어올 그날까지 북한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특수작전 사령관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떠나기 전 극비 작전 문서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평양에서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지만 내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정찰총국 특수작전 사령관이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병사가 급하게 제 집무실로 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보고를 전했죠.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작전이 발각되면 우리 전체가 위험하다. 문서를 빼돌린 자를 찾아내라. 특수부대 사령관으로서의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낯익은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바로 최명훈의 글씨체였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부하였죠.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마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특수부대원 전원 소멸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우리 부대원들을 사고사로 위장해 모두 제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거 방법까지 치밀하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명훈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의 실체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운명을 미리 알아챈 것이었죠. 그래서 이 문서를 제게 전달하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죠. 이어서 들려온 고함 소리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최명훈이 잡혔습니다. 당장 사령부로 압송하겠습니다. 순간 온몸이 석고처럼 굳었습니다. 급하게 문서를 서랍에 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명훈은 사령부 건물 앞 광장으로 끌려왔죠. 그의 얼굴에는 이미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사령관으로서 직결 처형 현장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광장에는 이미 수많은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최명훈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고문의 흔적이 역력한 몸임에도 무릎 꿇은 채로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어요. 처형 직전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총성이 광장을 꿰뚫었습니다. 최명훈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해 있었죠.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사령부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문서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최명훈은 결코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려 한 진정한 영웅이었죠. 그의 마지막 눈빛에 담긴 처절한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최명훈의 처형 다음 날, 정찰총국 사령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전격 개입하여 사령부 전체가 계엄 상태에 빠진 것 같았죠. 복도마다 정체불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고 누구 하나 편히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서 유출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졌고 부대원들은 한 명씩 조사실로 불려갔죠. 긴장감에 모든 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2명의 보위부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사령관 동무, 조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차갑게 울리는 목소리의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서랍 속에 숨겨둔 기밀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조사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서는 물기가 스며나왔고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불안하게 깜빡였죠. 철제 의자에 앉자 쇠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책상 건너편에는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 신문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령관 동무, 최명훈과 가까웠지 않습니까? 신문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왜 기밀을 빼돌렸는지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을 파고들었죠. 이미 보위부는 저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 분명했어요. 신문은 잔인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수십 번 반복되었고 답변의 작은 차이에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최근 최명훈과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작전 계획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마치 함정을 파놓고 저를 밀어 넣으려는 듯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후에도 공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이 되었죠. 보이지 않는 눈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화는 도청되었고 부하들과의 대화는 즉시 보고되었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죠. 오늘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이의 학교 생활을 물어보고 갔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가 이제 제 가족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밤 아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9살.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였죠. 불현듯 최명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전하려 했던 진실, 이 잔혹한 체제의 본질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는 결국 우리를 모두 배신할 것이었습니다. 최명훈처럼, 수많은 동료들처럼 언젠가는 저와 제 가족도 숙청의 대상이 될 것이었죠. 충성스러운 자들도 언젠간 버려지는구나.
스딧은 깨달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보위부 고위 간부가 직접 신문을 진행했죠. 박진혁 동무,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아드님. 앞날이 창창하군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충성도, 헌신도, 믿음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보위부의 총구는 이미 저를 향해 있었고 다음은 제 가족이 될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 거리를 걸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탈북을 결심했죠. 죽음을 무릅쓴 선택이었지만 이대로 온 가족이 숙청당하느니 자유를 향한 도전이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떠나야겠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아내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죠. 당신이 결정한 길이라면 우리 가족은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와 나눈 짧은 대화 후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감시 속에서 9살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탈출해야 했죠. 매 순간 보위부의 눈초리가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도전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정찰총국 간부라는 제 신분이 유일한 무기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부하들과 회의하고 보위부의 신문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응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연기가 필요했죠. 작전 개시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령부에 출근해서 신의주 지역 시찰 명령서를 작성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군사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죠. 정찰총국 간부의 직인을 꾹 누르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 신의주 군부대 시찰 나가겠습니다. 보위부 감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공식 명령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가족들도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일정이라 아이 교육도 겸해서 무심한 듯 덧붙였습니다. 보위부는 제 가족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기에 함께 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짐을 최소한으로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온 가족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군용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은 제가 직접 선택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보위부 감시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실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여행이 신난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야 했습니다. 차가 평양을 벗어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죠. 보위부입니다. 운전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의주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군부대 검문소마다 서류를 검사했고 보위부 차량은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왔죠. 아들이 졸리다고 할 때마다 아내는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극도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군부대 숙소에 짐을 풀었죠. 보위부 요원들도 근처 숙소에 묵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내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탈출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마저 숨어버린 캄캄한 밤이었죠. 숙소를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다른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압록강 국경초소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위부가 우리의 도주를 알아챈 것입니다. 잡아라. 고함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죠. 아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엎드려요. 아내가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냈습니다.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죠.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차 유리가 깨지고 타이어가 맞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 입에서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압록강 2개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빨리. 저는 아내와 아들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우리는 필사적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 중국 단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의 필사적인 탈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건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후 미리 연락해둔 탈북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의 표정은 비장했죠. 북한 정찰총국 간부의 탈북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 가족의 신분을 조선족으로 위장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옷도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들의 북한식 말투가 가장 큰 걱정이었죠.
아이에게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안은 아들을 유심히 쳐다봤죠. 아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때 옆자리 승객이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아들의 입에서 북한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공안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브로커가 재빨리 공안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뇌물이었죠. 공안은 잠시 망설이다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아들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력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숨을 막았죠. 국경 수비대가 우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브로커가 또다시 뇌물을 건넸습니다. 수비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통과시켰죠. 메콩강을 건널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우리 가족과 다른 탈북자들이 함께 올랐죠. 밤중에 강을 건너는데 파도가 거셌습니다. 아들이 무서워 울기 시작했고 아내는 아들을 꼭 안은 채 기도를 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죠. 방콕의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십시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지친 기색으로 잠이 들었고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주간의 도주 끝에 우리는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은 처음 보는 비행기에 신이 났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활주로에 멈춰선 비행기 창문 너머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긴장한 듯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 때문에 온몸이 굳어졌죠. 조사라는 말은 북한에서 늘 고문과 동의어였으니까요.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의 표정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로 이동하는 동안 요원들은 계속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들에게는 초콜릿을 건네주기까지 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아내는 연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정원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책상, 그리고 따뜻한 차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북한 보위부의 어둡고 차가운 신문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질문은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명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을 모두 제거하려 했던 북한 당국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목숨을 바친 최명훈의 용기를 말했죠. 조사관은 주의 깊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물을 건네주고 쉬어가자며 배려해 주었죠. 당신이 지휘한 작전 중 한국을 겨냥한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작전 계획들, 침투 루트, 남한 내 협조자들까지.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문도, 폭력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주문해 주었죠. 아내와 아들은 따뜻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조사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감시 시설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기우였죠.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따뜻한 배움터였습니다. 첫날 아침 식당에 들어섰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 신선한 과일까지. 북한에서는 군 고위 간부였던 제가 봐도 믿기지 않는 식단이었죠.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다 먹어도 되나요? 아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6.25 전쟁의 진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 세계 속의 한국,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죠.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교육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법치주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하나원의 운동장에서 아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감시 속에 살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탈북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가장 큰 문화 충격은 외출 교육 때였습니다. 처음 간 카페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걸 들었죠.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놀랐습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외국 뉴스를 보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백화점의 풍성한 상품들,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 한밤중에도 북적이는 식당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의 교육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죠. 아내는 요리학원에 다니며 나만의 음식을 배웠고, 아들은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지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새롭게 배운 것들, 느낀 점들을 기록했죠. 일기장이 2권째 채워질 무렵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나라구나. 북한에서 평생 들어온 선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임대 아파트였지만 북한의 고위 간부 관사보다 훨씬 좋았죠. 아들은 새 방이 생겼다며 좋아했고 아내는 새하얀 주방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직장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이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었죠. 특수작전 사령관에서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한 첫 직업이라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유튜브로 세계 뉴스를 보고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것을 검색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말투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완벽한 서울 말씨를 구사하죠. 축구부에 들어가 운동도 하고 컴퓨터 학원도 다니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요리 자격증을 땄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제는 식당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곳이 아내에게는 천국 같다고 합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의 초청으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먹이는 청중들을 보면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고등학교에서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죠. 북한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반드시 전해질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서울의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보며 시작했던 하루가 이제는 자유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시작됩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 거리의 활기찬 모습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최명훈의 마지막 모습은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는 압박감 없이 그들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욱 값진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다고. 자유를 얻는 순간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이 소중한 자유와 행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제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